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18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부터는 이제 상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상표의 정의입니다. 오늘 상표의 정의와 관련된 목차를 보면 상표의 정의, 그래서 브랜드와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그 다음에 상표의 동일유사와 상품의 동일유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표의 정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상표가 포함된 브랜드의 중요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겠는데요. 먼저 하이트 맥주를 보겠습니다. 1990년대에 그 조선맥주 주식회사에서 하이트 맥주라고 하는 그런 맥주를 출시를 했는데 광고에서 천연 안반수로 만들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하이트 맥주가 이 업계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이트 맥주가 유명하게 되니까 이 조선 맥주 자체에서도 조선 맥주라고 하는 그런 상호를 하이트 맥주 주식회사라고 이제 바꿨죠. 이렇듯이 이 브랜드가 하이트라고 하는 브랜드가 유명해지니까 이 브랜드 자체로 인해서 상호까지도 이제 바꾸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프킬라와 관련된 사례도 있는데요. 한국 존슨앤존슨이 삼성제약의 살충제 부분을 인수하면서 387억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97억 원은 에프킬라의 브랜드 인수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이러한 그 브랜드가 유명하다 그러면 이런 브랜드의 가치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를 인수할 때 거기에 대한 대가도 높게 치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닉스 브랜드 사례도 있는데, 태승 트레이드의 닉스가 보성 어페럴에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보성 어페럴에서는 이 닉스에 대한 브랜드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브랜드가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고 중요하니까는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는 가치가 있게 되면 계속 사용하게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브랜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영국에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한 9월달 전후에서, 9월 전후에서 기업의 100대 브랜드 가치가 높은 순위를 정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 100대 그 브랜드 기업을 보면 1위가 코카콜라였거든요. 코카콜라는 2012년도까지는 거의 부동의 1위였었죠. 2위가 애플이고, 애플도 이제 그 밑에 있다가 올라온 거죠. 2012년도에. 사실은 이제 그 뭐 IBM, 구글, 뭐 MS 이런 데가 이제 높은 순위였었는데 애플이 치고 올라간 거고, 삼성도 한 20위 정도 있었다가 이제 9위로 치고 올라간 거죠. 2013년도 9월 달에 그 인터브랜드 회사에서 올려놓은 그런 순위를 보면 부동의 1위였던 코카콜라가 밀려나고 애플이 1위로 올라선 거죠. 그 다음에 구글이 2위로 올라서고, 그 다음에 삼성이 이제 8위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이런 그 브랜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브랜드의 순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또 순위를 매기면서 그 순위에 따른 그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액수로서.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저 브랜드가 얼마짜리구나 라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브랜드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 출원을 했을 때 권리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을 하게 되면 방식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표인 경우에는 심사 청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표 등록 출원하게 되면 심사관한테 배당이 되고요. 심사관은 이제 실체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실체 심사는 이제 거절 이유 유무를 이제 보는데,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 통지를 하고요.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 공고를 합니다. 우선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면 거절 이유 통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거절 이유가 해소됐다 그러면 출원 공고를 하게 되는 거고,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면 거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심판원의 심결 중 기각 심결에 대해서는 이제 특허법원에 불복을 하고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은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 거죠.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는 출원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출원 공고를 하게 되면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 그러면 등록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절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등록 결정을 하게 되면 등록 결정 등본을 출원인한테 송달하게 되고 출원인은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10년치의 등록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설정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상표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10년 동안 상표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하고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또 갱신운동 출원하면 또 10년 이런 식으로 이제 갱신이 될 수 있는 게 상표가 되겠습니다. 상표법의 이제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표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상표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등록상표를 보호하는 거죠. 즉 상표권을 보호한다는 거죠. 상표권인 경우에는 이제 독점 배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권리가 있고요. 만약에 그 등록상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가 주지점명하다 라고 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이 그 상표 등록 출원해서 등록받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즉 등록 배제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미등록인 주지점명한 상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 행위로 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용금지효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표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있는 거고요. 상표법상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상표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업무상 신용유지는 이제 사익보호에 이제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산업재산권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표법도 산업발전에 이바지를 합니다. 근데 상표법의 특이한 것은 이러한 산업발전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산업발전 플러스 수요자의 이익보호도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즉 수요자의 이익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이죠. 그래서 특허라든지 실용시장과 달리 상표법인 경우에는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이익보호라고 하는 공익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표법인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를 하게 되면 비친고죄로 되는 이런 것도 바로 이 수요자의 이익보호라고 하는 공익적 측면 때문에 두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비친고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표법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보면 상표법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발전도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근데 이제 다른 산업재산권법에서는 즉 특허법이라든지 실용실험법이라든지 뭐 디자인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산업재산권법은 산업발전만을 이제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상표법인 경우는 산업발전 플러스 수요자의 이익보호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적 요소가 이제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를 한 경우 침해죄가 비친고죄를 한다든지 또는 상표권에 이전을 할 때 이제 제한을 준다든지 또는 상표에 대해서 부정 사용한다든지 불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소 심판 제도에서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정 경쟁의 방지도 상표 제도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표법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른 산업재산권법은 선택이 아니라 창작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new라고 하는 것은 새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허법이라든지 실용실험법이라든지 뭐 디자인보호법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신주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상표에서는 신주성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상표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표의 정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2조 1항에 보면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이 바로 이제 상표입니다. 이러한 표장에는 기호 문자뿐만 아니라
색채라든지 홀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소리 냄새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이제 상표의 주체, 즉 누가 상표를 가지느냐, 이러한 주체를 보면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상표를 가지게 되는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의 업이라는 의미는 반복적,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이어야 되는 거죠. 상표는 상품하고 이제 관련 있는 게 상표고요. 서비스업과 관련 있는 게 서비스표가 되는 거죠. 상표인 경우에 이제 상품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상품은 운반 가능한 유체물로서 독립하여 반복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상품입니다. 유형물이 아닌 무형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자 출판물 등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면 상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 운반을 할 수 없는 부동산, 부동산은 상품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전기, 열, 향기와 같은 그런 형체가 없는 무체물도 마찬가지로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예술품이라든지 골동품도 상품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금지된 마약과 같은 금제품 같은 경우도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광고 매체라든지 유가증권도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와 관련돼서는 상표를 붙여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상표가 되기 위해선 자타상품 식별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자타상품 식별의 주관적 의사가 결여된 경우에는 이제 상표라고 이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타상품 식별 의사, 즉 상표를 사용할 의사라고 하는 그런 거가 심사 단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심사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심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걸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심사 단계에서는 사실상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이어야 되죠. 상표는 상품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표창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태양을 사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등록 단계에서는 이제 문제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단계에서는 사용 의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이제 등록 후에는 일정 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부정 사용한다, 불사용한다 이러면 취소 심판에서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러한 사용 행위는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이런 이제 사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표장은 특정의 물건 또는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 수단이 바로 이제 표장이 되는 거죠. 문자, 기호, 도형, 입체 상표, 색채 상표, 홀로그램. 그 다음에 한미 FTA로 인해서 소리 상표, 냄새 상표도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웬만한 모든 그러한 그 상표가 다 표장이 다 상표로서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표의 사용을 보도록 하는데 상표의 사용은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기타 사용이 있는데 표시행위라고 하는 것은 상표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게 이제 표시행위고요. 유통행위라고 하는 것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가 유통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행위는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철에 상표 등을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가 이제 광고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용으로 보면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의 이제 사용을 말하는데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이런 소리상표, 입체상표, 냄새상표를 다 이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표의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매체로서의 사용의 경우에 지정 상품이 아닌 그 판촉품의 등록 상표를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판촉품이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 상품에 표시된 표장이 출처 표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디자인으로서의 기능만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타 상표의 용기 사용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면, 다른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가 각인된 빈 용기를 수집해서 자신의 동일 상품을 장전해서 일부 포장을 새롭게 해서 제조 판매하는, 요때는 이제 사용으로 봅니다. 하지만 등록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부품의 용도 설명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는 이제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적의 제호 같은 경우에는 서적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제 사용이라고 보지 않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상표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본질적 기능 또는 본원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바로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 되겠습니다. 즉,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이 바로 이제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죠. 이러한 기능은 개성화된 일군의 상품 서비스를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군과 식별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출처 표시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이 바로 이제 출처 표시 기능이죠. 이러한 그 출처 표시 기능은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 출처를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상표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와 동일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바로 이제 출처 표시 기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 보증 기능도 있어가지고,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케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제 품질 보증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도 광고 선정 기능이라든지 재산적 기능, 경쟁적 기능,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타 상품 식별 기능, 이게 바로 이제 상표의 본원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유 표장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표인데요. 이전에 말했듯이 상표는 상품하고 관련이 있는 게 상표입니다. 근데 서비스표는 서비스업과 관련이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이 바로 서비스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표는 상표하고는 달리 품질 보증 기능이 출처 표시 기능에 종속적입니다. 즉, 출처 표시 기능이 더 주가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서비스표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카카오톡 있죠. 이 카카오톡 있고, 지금 요게 이제 서비스표 등록에 대한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업무 표장이 있는데요. 업무 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자기 업무를 표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이 바로 업무 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표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업무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체 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라든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있어야 되죠. 이런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그 감독하에서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이 바로 단체 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한우인데요. 횡성 한우를 말하고 이런 게 바로 이제 단체 표장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인데, 단체 표장은 이제 법인이 세우고 그 법인 또는 법인의 소속 단체원이 사용하게 하는 게 이제 단체 표장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리적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별력이 없다 해서 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 되어 있는데, 즉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이 구성된 그러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그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그런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표장이, 단체 표장이 바로 이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표장인데 그 중에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거죠. 즉 여기 보면 안도 있는데 안동 사과, 그리고 이제 사과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출원하지 않으면 이 자체로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유일하게 등록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안동이라고 하는 지리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는 등록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안동의 이 사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또 증명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의 품질 오인이라든지 출처 혼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특징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표가 바로 증명표장인데, 지금 여기 보면 태아라라고 해서 태안군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태아라라고 해서 이제 증명표장으로 등록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표장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표와 상품의 동일 유사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의 동일 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동일 유사의 개념, 즉 상품의 동일을 보면 사회 통념상 일반 수요자들이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게 바로 상품의 동일인 거고요. 상품의 유사라고 하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품이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거래 사회에서 오인운동을 일으킬 정도로 근사한 거가 바로 이제 상품의 유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동일 여부에 대한 판단은요, 상품의 명칭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품의 구성, 형상, 용도, 거래 실정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고려해서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장갑이라고 하더라도 방한용 장갑이라든지 의료용 장갑, 가사용 장갑 이것은 동일한 상품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이렇듯이 이러한 모든 상품의 구성, 용도, 형상, 거래 실적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고려해서 상품의 동일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품의 유사 여부를 보면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은요, 대비되는 상품의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한 업체에 의해서 제조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상품 자체 속성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분,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이런 거래 실정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반 거래사의 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특허청 심사 실무에서는요, 원래 상표법상은 상품류 구분 자체는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특허청의 실무에서는 같은 상품류에 속하는 그러한 상품 세목 간에는 서로가 유사한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실무에서는 즉 상표법상 상품류 구분이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표의 유사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동일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상표 그 자체라든지 또는 등록상표를 확대하거나 축소한 그러한 상표는 당연히 이제 동일한 상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거래사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의 상표도 상표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라고 하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거래의 경험칙에 비춰서 양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 이상이 유사하면 이들 상표가 유사한 상표라고 이제 보는 게 바로 상표의 유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외관, 칭호의 관념이 되겠죠. 상표의 유사는 외관, 칭호, 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외관, 칭호, 관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외관 유사는 이제 시각적 요인의 유사입니다. 그래서 HOP와 HCP. 시각적으로 좀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칭호 유사는 청각적 요인의 유사입니다. 그래서 게브린, 게보린, 독일어로 이제 게보린 이렇게 발음되니까 이게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관념 유사는 지각적 요인의 유사죠. 그래서 왕과 킹에서 관념이 이제 관념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관념 유사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찰 방법은 전체적 관찰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성 부분이 필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전체 관찰을 하지만 필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닌 경우, 즉 분리가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요부 관찰, 분리해서 요부 관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때 이제 식별력이 없는 그런 부분만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이를 제외하고서 판단하지 않고 전체로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격적 관찰하는데 이격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달리해서 수요자의 불확실한 기억을 기초로 유사 판단을 하는 게 바로 이격적 관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관찰을 이제 하게 됩니다. 유사 판단의 기준을 보면 유사 판단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당해 지정 상품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유사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관이라든지 또는 뭐 심판관이라든지 판사가 아니라 지정 상품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느 시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등록 여부라든지 그런 무효 심판 같은 경우에는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무효 사유 중에서 7조 1항 6호 내지 10호, 그 다음에 12호 같은 경우, 즉, 뭐, 주지상표라든지 저명상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원시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심결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침해 소송인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침해 당시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사 판단의 방법은요, 비록 유사 판단에 의해서 상표가 유사할지라도 명백히 상품 출처에 혼동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로렌스와 롤렉스 사건이 있는데, 롤렉스는 이제 고가 제품이죠. 고가 제품을 나타내는, 시계를 나타내는 그런 상표고요. 로렌스는 중저가를 나타내는 그런 그 상품을 나타내는 상표인데, 이런 경우에 로렌스가 등록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롤렉스가 이거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했던 그런 사건에서 출처의 혼동이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속성이라든지 수요자의 계층, 그 다음에 경험 특화된 그런 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상표가 만약에 주지저명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유사 범위가 일반적으로 넓다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너무 또 주지하면 출처 혼동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좁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상표의 유사에 대한 한번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카스 맥주죠. 이 맥주는 이제 전부 다 상품은 동일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표장이, 상표가 이제 유사한지 여부를 보는데, 이게 이제 카스 원래 상표고, 요게 이제 짝퉁이라고 하는 거죠. S를 거꾸로 놓는다든지, 또는 A를 D로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표의 유사죠. 그래서, 기존에 이러한 카스 상표, 지정 상품에 대한 상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쓴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표가 침해가 될 수가 있죠. 유사 범위 내에서의 이제 사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디다스도 있는데, 이게 아디다스 상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디다스 상표를 아디도스라고 하면서 이제 도형을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죠. 이런 거가 이제 전형적인 그런 짝퉁인 유사 상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상표의 정의 개념, 즉 브랜드와 그다음에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그다음에 특유의 표장, 그다음에 상표와 상품의 동일 유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